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준비했었던 미국 대선 특집 혹시 잘 보셨을까요?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끝났고요. 11월입니다. 올해도 단 2장의 달력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일정 중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이겠죠. 그래서 그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월스파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보다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 중요할 거니까 미국의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저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종합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체 여론조사의 평균 전국 단위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 대비했을 때 대략 한 0.4%포인트 정도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최근에도 보면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지지율의 이제 격차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난 8월부터 9월, 10월, 뭐 8월, 9월 2달 동안은 계속해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뒤집어지는 양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약간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아주 가파른 모습으로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10월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오늘 자료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틀그라운드, 즉 경합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경합주의 지지율 상황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네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7개 정도의 경합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합주 내에서의 지지율은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대비했을 때 1%포인트 정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는 전부 다 빨간색이었어요.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이틀 전에 미시건이 해리스 후보가 앞선 거로서 나오고, 그리고 위스콘신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해리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그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꼭 그 투표의 결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전국 단위의 지지율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지금 경합주의 지지율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오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 미국의 대선이든 선거를 통해서 한번 봤을 때 전국 단위의 오차보다 이 경합주에서의 오차가 더 극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5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 대선의 결과는 다음 주 월스파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째 월스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대통령 선거하고요. 미국의 그리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다 보니까 다양한 경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들은 좀 확인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화요일에 보면 무역 수지라든지 ISM 서비스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월 GDP, 그러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10월 데이터가 11월에 이제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의 무역이라든지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동향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11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 회의가 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 회의의 상무위원회, 그러니까 최고위급 회의인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경제가 가장 최우선 화두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부양책을 내놓느냐, 그 규모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꽤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음 주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가시죠. 자, 10월 들어서 트럼프 공화당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했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돈이
트럼프 쪽에 많이 쏠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티커가 DJT라고 되고 있고요. 예전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됐죠. 보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지금 10월에만 149%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하루 정도 남아있는 10월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한 200% 정도의 수익률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강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내에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수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시장 내에 속해 있는 주요 기업들이다 보니 시장 인덱스론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대한 당락이 좀 더 뚜렷해지는 시점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 보면 공화당 쪽은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관련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는 다소 부진한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JP 모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등, 골드만삭스 등등 금융주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인 거니까 규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법제적인 부분들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가 공화당 좀 더 강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에너지나 금융 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금융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3분기 어닝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면 헬스케어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또는 유틸리티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퍼포먼스 자체가 썩 좋지는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데는 뭐 화학이나 뭐 인프라와 관련한 또는 유틸리티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달,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항상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실제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8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9월 말 정도에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느냐? 현재 시점에 35까지 올라와 있어요. 35.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인즉슨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10월 첫째 주에 고용부터 시작을 해서 소매 판매나 물가나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을 한번 좀 뜯어보면 일단 2.8%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2분기에 기록했던 3%보다는 하회하는 모습,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3%보다는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그리고 연준이 예상한 성장률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한번 뜯어보면 소비가 정말 좋았어요. 소비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가 전체 성장률의 대략 한 88%를 차지합니다. 이 88%라고 하는 비중은 2021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비가 그럼 어디에서 좀 많이 발생했느냐? 3분기에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2분기 대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증. 그러니까 3분기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ISM 서비스업 데이터라든지 소매 판매나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이제 여름 성수기와 그리고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계절성 효과들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투자를 안 해요. 고정 투자라든지 민간 재고 이런 단에서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순수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 기여도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수입은 악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수출이 잘 나온 부분이 이걸 좀 상쇄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출은 보시다시피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회계연도 말이니까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아무튼 3분기 소포치가 2.8%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물가의 흐름도 보면 거의 이제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제는 하회하기도 했죠. 그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도 보면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이 50bp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물론 최근에는 단기물인 2년물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3주 동안에는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말씀드렸죠?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시장에서 이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났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었느냐라고 보면 가장 가까운 데가 지난 4월입니다. 4월 달에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튀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오는 사이에서도 보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증시가 출렁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2022년 상반기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이제 당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났었고 증시에는 부담이 됐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네, 예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뭐 여기에 이런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선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확실성이 순전히 나쁘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일단 10월에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급등하는 양상에서 보면 실제 증시는 부담을 느낀 적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정 과정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초에 나온 9월 비농업 취업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이 좀 괜찮다라는 인식이 꽤 넓게 퍼졌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일단 미국의 노동시장이 슬로우다운 또는 둔화되고 있는 게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지금 확인시켜 준 게 보시다시피 9월 채용 공고, 즉 구인과 이직과 관련한 보고서인 졸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실질자 1인당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인 1.1을 하회하고 있어요. 1.09이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채용 공고, 즉 기업들이 우리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원하세요라고 이렇게 내놓는 공고가 감소할 때, 특히 방향성 자체가 아주 급증하는 이런 양상에서 보면 실업률과 그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채용 공고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 당연히 고용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채용 공고가 이렇게 감소하는, 급감하는 양상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는 양상이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좀 뭔가 잠겨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보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민자 수가 많아지면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좀 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약간은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팬데믹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양책들에 대한 이런 이연 효과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또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들도 제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앞으로 연결이 될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거의 패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인 건수 내 채용 공고 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구직자, 그러니까 재직자 기준으로 50명부터 250명, 249명, 250명부터 1000명, 1000명부터 5000명, 그러니까 중소 또는 중견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2월 대비로 보면 구인 건수가 그때보다 더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단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부 단에서도 상당히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광범위한 부분과 분야에서 노동시장 둔화의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리해고가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23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되면 이 사람도 이제 실직자로 잡히게 되겠죠. 이제 실직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노동시장이 불균형했을 때, 즉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는 자발적 퇴사를 한 이후에 워낙 노동시장에 널린 일자리가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 퇴사를 안 하고 그냥 한 회사에 오래 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제가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직이나 또는 이직의 이런 니즈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을 옮길 때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옮기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보셨던 이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캔자스시티 연에서 나오는 노동시장 환경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 1월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세적인 둔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기준이 0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낮냐, 높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의 추세가 이렇게 악화되는 시점에서 보시다시피 실업률이 동반해서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과거에 이렇게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추적 및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 한창인데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든지 또는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추정을 했었던 3분기 이익 추정치 주당 순이익 4.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거야, 또는 매출 증가율은 4.5% 기록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주당 순이익은 6%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 증가율은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적 내용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여러 빅테크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간 내에서 대체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투자자들이 이전까지 이렇게 해왔어.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라는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이 월간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Y는 캘린더 이어예요. 그래서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4년이라든지 25년 전부 다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9월 이후에 더 가파른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만약 이익 추정치가 좀 감소하고 또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 내에서 보면 약간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라고 하는 게 성장주 또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확 늘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니 이걸 팔고 다른 걸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존한 상태에서 약간 이 포트폴리오를 해지할 수 있는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한 베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결론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안전자산은 금이라든지 일본 엔화의 움직임들이라든지 또는 미국채 움직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 변동성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베팅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를 줄여서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포트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실제 지난 8월과 9월 증시가 출렁거리는 시점에서 민감주, 성장주, 대형주 쪽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이라든지 약간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투자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뭐 진리죠. 이 주식시장의 격언적인 진리인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트럼프 당선에 쏠리는 돈이 많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도 이번 달 들어서 거의 15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미국 경제의 높은 회복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꽤 커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또 하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나 뭐 이익 추정치가 좀 둔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키 지표는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고용 보고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11월 1일 날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24년과 25년 기준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 투자자들의 투자 센티멘트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에셋보다는 리스크 헤븐 에셋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느라 좀 말을 빨리 하기도 한 분도 있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유용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